엘리자베스 쿠블러-로스의 죽음의 5단계. 엘리자베스 쿠버-로스는 인간이 죽음과 상실, 그리고 극심한 비극을 받아들이는 심리적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애도 단계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 모델은 개인이 삶에서 상실을 경험할 때 거치는 5가지 주요 단계를 설명하며 특히 죽음을 앞둔 환자와 그들의 가족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쿠버-로스는 인간이 죽음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직면하면서도 다양한 심리적 과정을 통해 이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이론은 주로 죽음과 관련된 상황에서 사용되지만 이혼, 실직, 관계의 끝과 같은 다른 형태의 상실에서도 널리 적용됩니다. 1단계. 부정. 죽음이나 상실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인간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이는 본능적인 방어 메커니즘으로 현실을 부정함으로써 심리적으로 보호막을 형성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개인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믿으려 하지 않고 그 결과로 무감각하거나 고립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의 단계에서는 이게 나에게 일어날 리 없어 또는 의사가 잘못된 진단을 내린 게 분명해라는 식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상황을 부정하며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행동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그들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벌고 충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심리적 장치입니다. 부정은 상실의 현실에 직면하기 위한 초기 단계로 상실에 따른 고통을 서서히 이해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단계. 분노. 부정의 단계가 끝나면 사람들은 상실의 현실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강한 분노를 느낍니다. 이 분노는 불합리하거나 비논리적일 수 있지만 이는 상실에 대한 고통을 외부로 표출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 타인을 비난하거나 신에게 분노를 표출하며 심지어 자신에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분노는 슬픔과 고통의 강렬한 표현으로 나타나며 왜 하필 나야? 이건 불공평해. 라는 식의 반응으로 드러납니다. 이 단계는 감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로 상실에 대한 무력감과 억울함을 강하게 느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분노는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상실의 현실을 직면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개인이 상실을 처리하고 이해하는 과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3단계. 타협. 분노의 단계를 지나면 사람들은 상실의 현실을 조금 더 받아들이게 되지만 여전히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욕구를 느낍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람들은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신이나 운명과 협상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상실이 가져올 고통스러운 결과를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조건부 약속을 제안하거나 자신이 더 나은 행동을 한다면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타협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반응은 내가 더 착하게 살면 기적이 일어날까? 내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신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와 같은 말입니다. 이 과정은 상실의 현실을 완전히 수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제력을 되찾으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희망과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감정적으로 상실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단계. 우울. 타협의 시도가 실패하거나 더 이상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사람들은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우울은 상실의 현실을 완전히 인식하는 단계로 그로 인해 자신이 잃은 것과 앞으로 잃게 될 것을 직시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상실로 인해 자신의 삶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울의 단계에서는 극도로 슬프거나 무기력해지며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라는 말이 이 단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울은 단순히 부정적인 상태로만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상실의 감정적 무게를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내면 작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개인이 상실의 고통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모색하는 기회로 작용합니다. 5단계. 수용. 마지막 단계에서는 상실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현실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상실을 부정하거나 고통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비극 속에서도 평화를 찾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합니다. 수용의 단계에서 사람들은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아 또는 이것이 내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인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고통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며 삶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나타납니다. 수용은 체념이 아니라 상실과 고통을 통합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반영합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 에릭 에릭슨은 덴마크계 독일인으로 미국에서 활동한 저명한 발달 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입니다. 그는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8단계로 제시하며
각 단계마다 특정한 심리사회적 위기를 경험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발달시켜 나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이론은 인간 발달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교육, 상담, 심리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의 정체성 형성에 대한 그의 연구는 정체성 위기라는 개념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먼저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0세에서 1세의 영아기에는 신뢰감 대 불신감이라는 위기를 경험한다. 이 시기에 양육자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 세상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고 희망을 품게 된다. 그러나 방치되거나 학대받으면 불신감을 갖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 있다. 이어지는 1세에서 3세의 유아기에는 자율성 대수치심이라는 위기를 맞는다.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는 시기로 성공적인 경험을 통해 자율성과 의지력을 키울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친 간섭이나 비난은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자존감을 낮출 수 있다. 3세에서 6세의 유치원기에는 주도성 대죄책감이라는 위기를 경험한다. 호기심과 탐구심이 왕성해지며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려는 욕구가 커진다. 이때 주도성을 발휘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경험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한다. 하지만 지나친 통제나 비난은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자신감을 잃게 만들 수 있다. 6세에서 12세의 아동기에는 근면성 대열등감이라는 위기를 겪는다. 학교 생활을 시작하며 학업, 친구 관계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한다. 이때 노력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유능감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실패 경험이나 부정적인 피드백은 열등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잃게 만들 수 있다. 12세에서 18세의 청소년기는 정체성 대역할 혼란이라는 가장 중요한 위기를 맞는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려 노력한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가치관과 신념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이 시기에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면 방황하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18세에서 40세의 성인 주기에는 친밀감 대고립감이라는 위기를 경험한다. 진정한 사랑과 우정을 나누고 싶은 욕구가 커지지만 실패할 경우 고립감과 외로움에 빠질 수 있다. 40세에서 65세의 성인 중기에는 생산성 대침체감이라는 위기에 직면한다. 사회에 기여하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침체감과 무력감에 빠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65세 이상 성인 후기에는 통합성 대절망감이라는 위기를 맞는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의미를 찾으려 노력한다. 삶에 대한 만족감과 통합성을 느끼면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후회와 절망 속에 살아갈 수 있다. 이처럼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은 우리 삶의 각 단계에서 마주하는 위기를 극복하며 성장하고 발달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각 단계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면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만 실패하면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게 되고 다음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각 단계의 발달 과업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